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이 차기 대선 레이스에서 전격 사퇴하면서 그 반사 효과를 어떤 후보가 챙기게 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네, 반 전 총장이 왜 사퇴를 결심했는지 또 앞으로 대선 전국은 어떻게 흘러갈지 전문가 두 분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장성호 건국대 교수, 김건욱 계명대 교수 두 분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어제 상당한 정치권의 좀 충격파였습니다. 오후 한 3시 30분경이었는데요.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이 돌연 대선 불출마 의사를 밝혔습니다. 일단 많은 전문가들은 이제 그 불출마 의사가 나오고 나서 그럴 줄 알았다는 의견을 내놓은 분들이 많이 있었는데 일단 두 분은 어떻게 들으셨는지 좀 들어보겠습니다. 귀국 후 20일 만에 정치를 접은 건데 예상을 좀 하셨어요? 어떻게 좀? 이유열을 막론하고 좀 안타깝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상은 한 사람도 있고 하지 못한 사람도 있지만 교수님은 하셨습니까? 저는 끝까지 가리라고 봤습니다. 그러나 역시 한국의 정치 지형과 10년 동안 외교관 생활했던 것이 접목하기는 실패했다. 저는 이렇게 보고 네. 물론 비우호적인 환경 탓 이것이 이제 명분으로 돌리지 않았습니까? 인격 살해적 음해, 명예에 대한 큰 상처, 기타 등등 공식적인 이유였죠. 공식적인 이유지만 그 이면적인 것은 여러 가지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드고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준비가 되지 않았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애초에 마스터 플랜 상으로 봤을 때는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은 박근혜 대통령이 지금 건재하고 탄핵이 당하지 않은 상태에서 대권 출마를 결심을 했고 그렇게 되면 새누리당에 와서 꽃가마만 타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지금 상황은 그 정반대로 흘러서 오고자 했던 정당이 완전히 지금 쓰러져 가고 있고 그리고 대통령은 탄핵 직전에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것을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창조적 파괴 행위를 해야 되는데 10년 동안의 유엔 사무총장과 그리고 외교관 생활 이것으로서 현재 오프라인에서의 어떤 정치적인 그런 행위 이런 걸 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고 생각을 하고 지난 20일 동안 전국을 돌면서 이런 것을 체감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형식적으로는 그렇지만 실질적으로는 그 결과 지지율이 하락하고 있고 그리고 빅텐트 소위 말해서 제3지대 이것을 통해서 국민 통합의 어떤 정치를 하려고 했는데 이것 또한 정치인들이 각각의 생각이 다르다. 그래서 불가능하다고 판정을 했고 그리고 이제 궁극적인 것은 그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자금과 조직이 없다. 이런 상황 때문에 세를 모으지 못했다. 네, 결과적으로는 그건데 그런 상황 때문에 더 이상 하면은 안 되겠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자, 김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시는지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듣기에 반 전 총장이 권력 욕구가 굉장히 컸다, 큰 사람이다. 그래서 사실은 완주를 할 것으로 정치인으로 변신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했는데 대통령은 되고자 했는데 정치인은 아니었던 거, 정치인의 길을 가고자 했던 것이 아닌 거죠. 정치인이라는 것이 사실 아래로부터 쭉 해서 대통령까지 가는 건데 그 아래의 길에 대한 이해가 굉장히 부족했다는 것이죠. 그런 상황에서 사실은 지지율이 가장 큰 결심의 요인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지율이 계속 유지가 됐다 그러면 사실상 사퇴 안 했겠죠. 그런데 지지율이 급격하게 컨벤션 효과도 못 거두면서 그냥 급락으로 계속 이어지면서 사실상 버티지 못했던 부분인데 그것과 더불어서 결정적인 것은 저는 탄핵 정국이라는 거죠. 탄핵 정국을 사실상 돌파해야 되는 어떤 동력이 스스로가 있어야 되는데 그 힘을 만들어내지 못했다. 결국에는 그 힘을 이제 타이와의 어떤 다른 사람과 협력을 통한 제3지대에서 얻고자 했는데 제3지대라는 것이 그렇게 만만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쪽에서도 계속 실망이 되고 이러다 보니까 사실상 본인 스스로가 이 힘을 계속해서 이끌어가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직면했다고 보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결국 여러 가지 요인이 있죠. 돈도 부족하고 사실 세력도 없고 당도 없고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가장 부족했던 것 중에 하나가 사실은 이 정치 신념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뭔가를 난관을 뚫고 나가려고 그러면 자기가 신념화가 돼야 되고 그것이 어려움을 뚫는 가장 중요한 힘인데 사실상 정치 철학이라든가 내가 대통령이 되면 어떤 국가를 만들겠다는 어떤 그런 상의랄까 이런 것들이 신념이 약하다 보니까 사실상 이런 이 어려운 부분에서 뚫고 나가는 힘이 스스로가 만들어내지 못하는 그런 요소로 작용했고 또 하나가 이제 한국 정치에 대한 이해도가 너무 부족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이 내면적으로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퇴를 하게 된 결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 교수님이 얘기한 한국 정치에 대한 이해도가 부족했다. 한국 정치에 대한 어떤 이해가 부족했던 걸까요?
글쎄 그것을 어떤 뭐 두 가지 해석을 할 수가 있는데 하나는 정말 정치라는 것은 국민을 편안하게 해주고 시스템에 의한 편안한 정치를 생각을 했을 텐데 공무원 같은 경우는 있는 돈 쓰고 그리고 법대로 움직이고 규정대로 따라서 하면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정치라는 것은 다양한 변수를 그때그때 창조를 하고 파괴를 하고 그리고 권력 획득을 위해서는 어떤 상대방과 결탁도 해야 되고 또 배신도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을 한 번에 지금 20일 동안 경험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 내가 지금 이 나이 들어서 유엔 사무총장 해서 세계의 지도자로서 이렇게 추앙을 받고 있었는데 내가 왜 이런 것을 하나? 정치를 하는 사람한테 누구한테나 물어봐도 내가 국회에 가서는 정말 큰 소리치고 하지만 우리 지역에 내려가면 시장에 가서 발품 팔면서 굽신거리면서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이렇게 지역에 뭐 어떻게 보면은 그 유권자들의 심부름꾼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을 해야 되는데 해야 되지만 실질적으로 할 자세가 이미 안 돼 있다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반 전 총장이 귀국하기 전부터 사실은 반 전 총장을 좀 주축으로 한 제3지대 또 빅텐트론이 계속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사퇴 불출마 선언을 하면서 이제 빅텐트론도 사라지게 되는 걸까요? 빅텐트는 뭐 사라졌다 이미. 예. 사실상 빅텐트는 없어졌습니다. 이미 있어도 좀 요원하긴 했습니다. 그렇죠. 이게 현실성도 예. 없었죠. 왜냐하면 빅텐트를 구성하려면 일종의 국민의당과 이쪽 여권을 합의가 있어야 되는데, 그렇죠. 그렇죠? 그걸 이제 협력을 이끌어내는 구심력이 발휘됐어야 그렇습니다. 되는데 예. 사실상 반기문 전 총장의 어떤 지지율이 그거를 담보해낼 수 있을 것이라는 전제하에 이 빅텐트론이 형성이 돼 있었던 거죠. 그런데 뭐 사퇴를 하다 보니까 사실상 이거를 둘 쪽을 엮어낼 수 있는 그 정도의 힘을 발휘할 수 있는 사람은 사라진 것이고 네. 따라서 빅텐트는 사라지고 스몰 텐트도 국민당 중심으로는 스몰 텐트가 하나 만들어질 것 같은데 바른정당과 새누리당은 그것도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예컨대 이제 손학규, 정운찬 뭐 이 국민의당 해서 이 하나의 스몰 텐트 요거는 이제 구성이 될 것 같은 어떤 가시성이 이제 많이 더 커지고 있죠. 오히려 구심력이 더 커지고 네. 있기 때문에. 근데 지금 새누리당과 바른정당은 지금 갈라선 지 얼마 안 됩니다. 이제 그런 상황에서 또 협력을 한다? 그럼 결국에 국민들에게 권력을 나눠 먹자, 권력을 다시 찾는 걸로만 비춰지기 때문에 권력 욕심 외에는 비춰지는 게 없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이들의 어떤 결합이라는 거, 협력이라는 거, 스몰 텐트를 구성할 수 있는 명분이 없기 때문에 사실상 그쪽에서는 스몰 텐트도 만들어지기 어렵다고 봅니다. 네. 이게 지금 시점에서 의미가 없는 질문이 될 수도 있을 텐데요. 네. 아까 이제 오히려 아무 말 하지 않고 유엔 사무총장으로 있을 때는 굉장한 지지율을 얻다가 귀국과 동시에 계속해서 하락세를 걸은 이유가 중간중간 나타났던 무슨 뭐 그런 크고 작은 잡음들, 오프라인에서 보여줬던 그런 행동들 때문이었을까요? 그게 참 궁금하더라고요. 어떻게 예상하고 계세요? 우리 정치를 지배하고 있는 것은 이념적인 패권, 지역적인 패권입니다. 네. 이념적인 패권은 보수와 진보를 가장한 분단 이데올로기에서 오는 것이고 그리고 지역적 패권은 영호남 갈등 아니겠습니까? 전통적인 그런 것들을 지금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은 다 해소해서 국민을 통합시키고 국민을 화합시키고 국가를 통합시키겠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가장 교과서적인 답이고 정치의 목적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이상적인 것이고 하늘에 있을 때는 그것이 가능한데 땅에 내려왔을 때는 실질적으로 서로 전투하고 싸우고 갈등하고 서로 시기 질투하고 그리고 권력을 위해서 서로 쟁투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이 그런 어떤 이분법적인 논리에 익숙해 있고 그러면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은 이 이분법적인 것을 포용해서 양극단을 다 포용해서 내가 모든 것을 다 해결하겠다 이렇게 하고 내려왔는데 그러나 정작 해결하겠다는 구체적인 방법론은 제시를 하지 못했고 국민들은 그것을 이해하지 못했고 그러면 이분이 하는 것은 제3지대 우리가 얘기하는 정치의 어떤 싸움의 어떤 그런 링을 벗어나서 저 밖에서 체육관 밖에서 새로운 정치를 하겠다. 이것은 국민들의 어떤 시장 효과라든가 장터 효과에도 벗어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랬군요. 국민의 어떤 현실 인식과 정치의 현실과 동떨어진 이상적인 과거의 뭐 예를 들어 새정치
그런 것도 마찬가지로 국민들이 처음에는 좋아했지만 그러니까 안철수 전 대표의 뭐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 예. 그런 식으로 해서 그거와 똑같은 것을 지금 통합의 정치를 들고 나온 것은 안철수 대표가 처음에 들어올 때 새정치 그런 이미지랑 똑같기 때문에 국민들은 뭐 다 좋아하죠. 좋아하지만 이것을 하루아침에 바꿀 수가 있겠습니까? 갈등을 바꾸기에는 혁명이 일어나기 전에는 상당히 어렵다고 봅니다. 현실을 파악하지 못했다는 걸 큰 원인으로 보고 계신데요. 자, 일단 반 전 총장이 대선 불출마를 선언하면서 보수의 그야말로 어떤 그 대표할 만한 후보가 없어졌다. 위기가 왔다는 분석이 있는 반면에 또 반 전 총장의 이 대선 불출마를 계기로 보수층이 결집해서 예를 들어서 뭐 황교안 권한대행이라든가 유승민 의원에게 힘이 실 수 있지 않겠냐 이런 분석도 있더라고요. 어떻게 좀 더 무게중심 두고 계세요? 그러니까 이번에 대선 국면이 저는 2007년의 성격을 많이 이제 갈 비슷한 상황이 이어질 것이다. 그렇게 예측을 합니다. 그 당시에 어땠었냐면 가장 초미의 관심은 이명박, 즉 야권 후보의 경쟁이었어요. 이명박이냐 박근혜냐 이 경쟁이었던 거죠. 대선 전국 전체가. 따라서 사실은 그 당시에 이제 여권 후보가 어떤 힘을 갖고서 뭔가 경쟁을 할 수 있는 그 정도의 경쟁력을 확보 못했거든요. 지금도 사실은 2위였던 반기문 전 총장이 사퇴를 하면서 사실상 그 표가 다수에게 이제 분산이 되는 효과가 나옵니다. 한쪽으로 오르지 않을 거라고 그러죠? 저는 그거 가능성이 별로 없다라고 보고요. 그리고 그 표도 상당 부분 저는 여권에만 가는 것이 아니라 여권 후보들에게만 가는 것이 아니라 야권 후보에게도 갈 공산이 크기 때문에 분산 효과 때문에 한 사람에게 모아지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죠. 따라서 이번에 대선의 국면의 관심은 오히려 야권 후보들 중에 누가 이기느냐. 그걸로 모아질 수 있는 2007년처럼. 그래서 예컨대 문재인 전 대표냐, 예컨대 뭐 안희정 지사냐, 뭐 이런 경쟁 구도로 프레임이 재구성될 가능성도 있다고. 교수님 얘기는 지금 어떤 여권의 입장은 2007년 대선의 정동영 후보의 어떤 그런 상황이다라고 좀 보고 계신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 가능성이 이제 크다고 보는 거죠. 저는 동의하십니까? 조금 이제 다른 의견을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데 우리 김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도 일리가 있다고 봅니다. 그것이 지난 2007년 대선 이제 어떤 경우인데, 그러나 지금은 야권이 대통령 탄핵을 받아서 탄핵이 이제 인용이냐 기각이냐 그 직전에 있지 않습니까? 이 상황에서 문재인 대선이 떴다는 것은 엄청나게 큰 시사하는 점이 큽니다. 야권으로 나오면 누구나 당선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야권이 분열될 가능성이 상당히 많다는 겁니다. 그러면 문재인 전 대표 나오죠. 그리고 호남을 기반으로 한 안철수 전 대표 출마하겠죠. 그리고 심상정을 비롯한 정의당 후보 나옵니다. 그러면 야권이 3등분 되고 반기문 범여권 페이스메이커가 조기 사퇴함으로써 범여권은 약체 어떤 보수 세력이 지금 되어 있는데 그러나 그 밑바닥에 가면 50%의 지지층이 있다고 아직은 살아 있다고 봅니다. 네. 대통령 탄핵이 결과가 나온 다음에 본격적으로 보수 결집이 이루어질 텐데 지금의 이런 문재인 전 대표의 34% 이것은 응답률이 3% 4%밖에 되지 않습니다. 예. 이것이 바로 대세론의 함정인데 2007년 대선과 저는 같지 않다고 봅니다. 상황이 엄청나게 다르다. 왜냐하면 저는 2007년보다도 87년도 대선 1로 3김이 겨뤘던 노태우 약체 후보 그리고 3김이 같이 나와서 35%의 노태우 후보가 당선이 됐습니다. 네. 이것이 여기에 함정이 있는데 보수는 분열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항상 상투적인 이론인데 그러면 보수가 바른당하고 새누리당이 마지막에 보수 후보 단일화 결선 투표를 할 겁니다. 이래서 마지막에 한 명을 내세울 텐데 그러면 야권은 할 거라고 예상하십니까? 저는 예상합니다. 야권은 지금 분열로서 망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지금은 분열이 돼도 당선이 됩니다. 현재는. 그렇기 때문에 끝까지 간다는 것이죠. 이 함정을 지도자들은 내가 아니면 안 된다고 하면은 야권이 정권 교체에 실패할 것이고 정권 교체 내가 희생하겠다. 그러면 문재인 대표가 희생할 것이냐 안철수 대표가 희생할 것이냐 둘 중에 한 분이 희생을 하지 않으면 야권이 정권 교체에 실패할 가능성도 있다. 그래서 오늘 우상호 대표가 야권의 공동 정권을 구성하자 이렇게 제의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들이 지금 대선이 시작됐을 때 그런 것을 예상해서 지금 제의한다고 봅니다. 네. 네.
자, 지금 범여권의 대표적인 정말 대권 후보가 사라진 상황에서 황교안 권한대행 많은 논란은 있지만 또 보수의 대안으로 급부상할 거란 예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현실적으로 지금 급부상하고 있는 거죠. 예. 어제도 긴급 이제 여론조사상에서 거의 뭐 2위로 나타난 게 하나 나와 있는데 그만큼 이제 보수표, 우리나라 투표의 형태는 상당히 정체성 투표입니다. 내가 보수냐, 진보냐, 중도냐 뭐 이걸 갖고서 투표하는 경향성이 매우 높은데 보수표가 오갈 데가 없는 상황에서 어떤 하나의 대안적인 존재로 지금 부상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이제 황교안 지금 대행이 사실상 출마 선언도 하지 않았고 예. 출마할 가능성도 사실 그렇게 크진 않아요. 그만큼 이제 사실 이 표가 황교안 대행의 표가 본인이 일궈서 만들어낸 표가 아니라 사실 날라온 표거든요. 언제든지 날아갈 표의 가능성도 굉장히 높은 것이고 특히나 황교안 대행 같은 경우는 지금 사실상 절차적인 문제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대행 상태에서 대통령이 나간다. 이거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5년 단임제거든요. 5년 단임이라는 거는 기존의 현직이 나가서는 안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예. 현직 프리미엄을 너무 바꾸고 가는 거. 사실상 뭐 법적으로는 30일 이전에만 이제 이후에 예. 이전에만 하면 된다 뭐 이렇게 돼 있지만 그런 부분들이 사실상 5년 단임제 원리에 굉장히 어긋나는 부분이 있고 또 한 가지가 뭐냐면 사실 이 최순실 사태라든가 많은 사태에서 당시에 벌어진 상황에서 황 대행이 총리를 했었고 법무부 장관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상당 부분 책임이 있다. 네. 이제 이런 부분들이 사실상 후보 이제 출마를 하게 되면 선언을 하게 되면 엄청나게 많은 검증 작업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네. 우리가 알다시피 반기문 전 총장도 행정가였지만 지금 뭐 황 대행 같은 경우도 예. 행정가 아닙니까? 상당 부분 총리도 했고 가진 게 굉장히 많아요. 근데 여기서 검증 들어가고 그걸 못 견뎌내지 않습니까? 아마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 즉 그 지난한 정치의 그 과정들, 검증 과정들을 뭐 많은 것을 잃을 텐데 그걸 감수하면서까지 할 그런 동기가 황 대행한테는 많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보수 단일화를 예상하신 장 교수님. 네. 예. 새누리당이 황교안 대행을 실제로 후보로 세울 수 있을 거라고 예상하십니까? 아니면은 좀 어렵다고 예상하십니까?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저는 한교안 대행이 새누리당 후보로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바른정당에서는 유승민, 남경필 후보가 나와서 양쪽 후보 어느 분이 될지 모르지만 황교안 후보나 이렇게 유승민, 남경필 후보가 마지막에 보수 단일화 경선을 하리라고 봅니다. 그럼 시기가 좀 빨리 시기는 앞당겨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대선이- 본인이 나가서겠다는 그런 것 의지를 뭐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대행체를 하고 있기도 하고요. 예. 황교안 대행은 서두를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이미 보수들은 후보에 대해서 갈증이 나지 않습니까? 지금 기대했던 지금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사퇴를 했기 때문에 보수 지지층 전부가 지금 빨리 제발 누가 우리를 구해줄 구세주가 나타나기를 기다려 있기 때문에 뜸을 들이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러니까 검증 단계 저는 필요 없이 무조건 간다는 겁니까? 검증은 뭐 병역인데 병역도 무슨 본인이 합당한 저기를 지난번에 청문회를 통과했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검증 문제는 저는 별거 아니라고 보고 물론 권한대행이 대선에 나오는 것이 합당하지 않지 않냐. 그러나 민주주의는 시스템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권한대행이 사퇴를 하면 그 다음에 또 권력을 다른 사람이 이제 넘어가는 그런 어떤 헌법적 질서가 있기 때문에 네. 그것은 시스템적으로 생각하면 되고 물론 새누리당이나 보수층을 지지하는 민주당이나 문재인 대표를 지지하는 층에는 상당히 큰 비판을 하겠죠. 그러나 이미 대선 국면에 들어가고 탄핵이 결정이 되면 어떤 후폭풍이 있을지는 모르지만 일단 인용이 되든 기각이 되든 보수층의 일대 결집은 틀림없을 것이다. 이렇게 봤을 때 네. 문재인 대표의 어떤 대세론이 그때가 되면은 어떤 식으로 또 역풍을 불지 모르겠고 그리고 황교안 총리가 지금 이제 후보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는 것은 저는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라든가 역대 대통령들이 다 지금 측근들이 구속되고 아들도 구속되고 지금 본인도 탄핵도 당한 분도 있고 또 지금 현재도 대통령도 탄핵 지금 직전에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은 진영 대표가 오프라인에서 정치를 하다가 바로 국정의 최고 책임자로 가기 때문에 그러면 청와대에서 국정의 최고 컨트롤 타워가
정치하듯이 하는 겁니다. 내가 아는 사람들 불러다가 밥도 먹고 누구 좋은 사람 있으면 추천해라. 그래서 인사 시스템 돌리고 이렇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제 탄핵 사태도 맞은 거라고 보기 때문에 오히려 황교안 국무총리는 정치 신인이고 공직 경험이 있고 행정 경험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안정을 희구하는 세력들한테는 상당히 어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네. 경쟁력은 어느 정도 있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아까 김 교수님께서 반 전 총장의 지지층이 야권으로도 갈 수 있다 이렇게 예측을 좀 해주셨는데 아무래도 안희정 충남지사가 지역 표심이 그쪽으로 갈 수도 있다는 전망도 또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후 야권 후보들의 상황도 좀 예측을 해주시죠. 그렇죠. 지금 사실 저는 반 전 총장의 사태로 최대의 수혜자는 안희정 지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지금 반 전 총장의 지지자들은 지역별로 본다면 TK와 충청권인데 TK 표의 상당 부분은 사실은 황교안 지금 대행한테 이제 가는 모양이 나와요. 하지만 충청권 같은 경우는 아직도 충청 대망론에 대한 희구가 굉장히 큽니다. 거기다가 지금 안희정 지사가 2%에서 지금 거의 한 10%까지 굉장히 급상승하는 상황에 있고 확장성을 굉장히 많이 보입니다. 거기다가 안정성까지 상당히 보이죠. 왜냐하면 이제 두 번의 도정을 운영하는 안정적으로 운영했던 것들, 그 다음에 뭐 사드 문제라든가 경제 정책을 뭐 이어받는다거나 상당 부분 중도와 그 이상까지도 이제 넘보려는 그런 어떤 안정성을 거기다가 이제 더 중요한 것은 진보적인 성격은 기본으로 깔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영역을 아우르는 그런 부분의 어떤 강점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상 충청 지역에서의 어떤 이 반기문 전 총장을 지원했던 사람들은 안희정 이 지사에게 많이 이제 넘어갈 공산이 굉장히 크다라고 보는 거죠. 네. 그런데 반면에 이제 한 가지 추가를 하면 그런데 사실 구도상으로 보면 안철수 전 대표 의원이 사실상 받을 공산이 굉장히 큽니다. 왜냐하면 왼쪽에 문재인을 두고 오른쪽이 약해졌기 때문에 가운데 있는 이제 안철수 의원이 이제 하나의 대안으로 부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실상은 그럴 가능성이 그렇게 크지 않다. 왜냐하면 표를 분석을 해보면 사실상 반천 전 총장의 어떤 지지가 오버랩된 영역이 많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안철수 대표에게 갈 부분도 그렇게 크지는 않다라고 보여지는 것이죠. 장 교수님도 뭐 그렇게 동의하세요? 그 반 전 총장의 표심이 어디로 가게 될 것인지. 그건 통상적인 이제 관념에서 생각하면 뭐 그렇게 갈 수가 있습니다. 반기문 전 사무총장이 충북 음성이고 그리고 여기는 저 충남 도지사 아닙니까? 네. 안희정 지사는 산술적으로는 그렇게 상식적으로는 갈 수가 있는데 그러나 문재인, 안희정 그리고 성남시장 이분들은 동맹군 아니겠습니까? 같은 울타리에 있는 같은 정당 소속입니다. 이분들이 결선을 해서 누가 대선 후보가 결정이 되면 갔던 표가 다시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안희정 지사한테 간 표라고 할지라도 안희정 후보가 대선 후보가 못 되면 그 표는 다시 방황하다가 그때 당시에 뭐 보수당으로 갈 건지 그런 것은 그때 결정하기 때문에 상당히 유동성이 있는 표라고 봅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새누리당이요. 올해 대통령 선거 전에 그 분권형 헌법 개정을 추진한 방안을 당론으로 채택을 했는데요. 일단 이게 상당히 의미가 좀 있어 보이는데 어떤 그 의도라고 좀 해석해 볼 수 있을까요? 이 굉장히 이제 전략적이죠. 분권형이라는 거는 대통령도 국민이 뽑고 총리도 국민이 뽑는. 그러니까 총리를 직접 뽑는 건 아니지만 의회를 뽑아서 의회에서 다수당이 총리를 뽑아내는. 그래서 어떤 경우는 대통령의 당과 총리의 당이 다른 경우가 나타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마리 이제 원이 있다, 두 가지 원이 있다. 그래서 이원이고 이게 사실상 이제 권력을 분점하는 그런 형태인데 이 얘기가 나오게 된 배경은 한국의 지금 현 5년 단임제가 대통령에 지나치게 초집중된 권력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계속해서 권력을 좀 나눠야 된다. 그런 목소리는 있는 것이고 그것도 뭐 많은 공감대가 지금 형성이 돼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러면 새누리당이 왜 이 시점에서 분권형에 대한 헌법을 개진하느냐. 사실상 지금 많은 민주당, 즉 문재인 전 대표와 민주당을 제외하고서는 대부분의 지금 주자들이 개헌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그 개헌을 하나의 어떤 그 명분으로 해서 이들의 어떤 세력을 엮어내는, 즉 반문재인 연대를 구성하는 힘을 모으는 하나의 수단으로서 지금
네. 분권형. 그러니까 뭐 빅텐트 비슷한 거네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제 그렇다 그래도 이거는 굉장히 그걸 고리로 하기 때문에 공세적인 예. 차원이 큽니다. 왜냐하면 실현 가능성이 그렇게 크지 않거든요. 그리고 왜냐하면 분권형을 개헌을 이제 주장하는 사람이 있고 개헌도 4년 중임제를 주장하는 사람이 있고 또 한 가지가 내각제를 주장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갈리고 있죠. 그렇죠. 예. 예컨대 이제 김종인 전 대표 같은 경우는 대표적으로 내각제를 원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개헌을 얘기하는 것은 동의할 수 있지만 내용으로 들어가면 서로의 이견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사실상 이거를 새누리당 하나의 힘, 지금 굉장히 이제 쇠퇴하고 있는 새누리당 힘으로서 엮어내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장 교수님은 이게 좀 큰 의미가 있다고 보세요? 아니면 뭐 큰 의미가 없다고 보세요? 글쎄 뭐 명분은 있지만 개헌이 얘기하면 이제 개혁이라는 것으로 이제 되지 않습니까? 예, 우리가 87년 체제가 지금까지 왔으니까 30년 넘게 같은 헌법을 지금 쓰고 있는데 개헌은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것은 누구나 이제 인식을 하고 있는데 이미 때는 늦었다고 봅니다. 제1당인 민주당과 제1의 대세론을 형성하고 있는 문재인 전 대표가 이거에 대해서 반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루어질 수가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잽을 때리는 것은 대선이 끝나고라도 개헌을 해서 우리가 권력 공유를 하자. 새누리당에서 이걸 제시하는 것은 바른정당과 권력을 잡지 못하더라도 그런 걸 대비해서 지금 당론을 채택했다는 걸 좀 공표하는 걸까요? 그런 의미가 그런 상황이 틀립니다. 대선 결과는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문재인의 민주당이 무조건 당선된다고 저는 확신을 할 수 없고 그것은 치러봐야 된다고 봅니다. 네네네. 탄핵 결과에 따라서 그렇죠. 여러 가지 상황이 있으니까. 그러나 지금 개헌을 주장하는 것은 이번 대선이 끝나서 우리가 정권을 잡더라도 예. 뭐 어느 당이 잡더라도 개헌을 하면 권력 공유 연합이 됩니다. 예. 그러면 보스들이 어떤 그 수반이 될 수가 있는 것 아닙니까 수상으로? 그러면 바른정당의 김무성 대표 그리고 지금 새누리당 본체가 이 개헌을 매개해서 서로 합칠 수 있다는 것이죠. 예. 그러면 대통령 선거 후에 개헌을 해서 이대로 가면 또다시 새로운 어떤 권력 공유 연합을 우리가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후보 단일화를 위한 전제 조건으로 이것을 지금 저는 던진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오늘 이야기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장성호 건국대 교수, 김관옥 계명대 교수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